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5성급 호텔의 최고급 한식당. 두꺼운 마호가니 문 앞에는 붉은색 카펫이 길게 깔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하고 값비싼 난초 향이 맴돌고 있었다. 그러나 해우는 그 고급스러운 향기조차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으로 느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휠체어의 손잡이를 단단히 쥐었다. 손바닥에는 이미 차가운 땀이 배어 있었다. 휠체어 위에는 그녀의 아버지 석진이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10년 전 대형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하려다 무너진 철근에 두 다리를 잃은 전직 소방관이었다. 석진의 바지 밑단은 무릎 아래에서 텅 빈 채 반듯하게 접혀 있었다. 해우는 어젯밤 아버지가 이 상견례 자리를 위해 한쪽 팔로 몸을 지탱하며 밤늦도록 낡은 구두를 닦고 정장의 먼지를 털어내던 뒷모습을 기억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조금이라도 번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던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이 해운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석진은 딸의 긴장한 기색을 알아차리고는 자신의 넓고 거친 손으로 해운의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 대신 어떤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깊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딸을 안심시키는 그 묵직한 천의 해우는 억지로 굳은 표정을 풀며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무거운 마찰음을 내며 열리자 넓고 화려한 VVIP 룸의 정형이 눈에 들어왔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자개 테이블 너머로 상석에 자리 잡은 대성과 미숙 부부가 보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서는 해운과 석진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가벼운 목례조차 건네지 않았다. 미숙의 시선은 석진의 얼굴을 지나 그의 텅 빈 무릎 아래로 향했고, 그 순간 그녀의 화려하게 화장된 얼굴은 마치 오물을 발견한 것처럼 노골적으로 일그러졌다. 미숙은 불쾌한 기색을 전혀 숨기지 않은 채 곁에 놓인 부채를 신경질적으로 펼쳐 자신의 얼굴로 바람을 붙였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설마 저 꼴로 우리 지방과의 상견례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까? 미숙의 입술 사이로 날카로운 가시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환영의 인사도 날씨를 묻는 의례적인 안부도 없었다. 오직 철저한 혐오와 경멸만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해운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러내렸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도 노골적인 적대감이었다. 진성푸드의 대표인 대성 역시 아내의 무례함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턱을 치켜들고 팔짱을 낀 채 석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머금었다. 우리 진성푸드가 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체면이 있는데 사돈 어른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그렇게 성치 않으시면 미리 귀띔이라도 하셨어야지요. 처음부터 장애가 있는 줄 알았더라면 우리 아들과의 결혼은 물론이고 이 상견례 자리조차 애초에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성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해운의 심장을 후벼 팠다. 숨이 막힐 듯한 모욕감에 해운의 아래 십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옆자리에 앉은 약혼자 도윤을 바라보았다. 3년을 만난 남자였다. 늘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도윤은 해운의 시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휴대전화 화면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부모님의 폭언을 멈추려 하거나 해운의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이 불편한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비겁하고 나약한 침묵뿐이었다. 미숙은 남편의 말에 힘을 얻은 듯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손가락에 끼워진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매만지며 오만한 태도로 석진을 쏘아보았다. 우리는 강남에서도 이름난 집안입니다. 내 친구들이 사돈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을 때마다 휠체어에 앉아 남의 동정이나 받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가문에 이런 끔찍한 흠집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주제를 아셨어야지요. 독설이 쏟아지는 동안 해우는 주먹을 너무 꽉 쥐인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해우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눈물을 참아냈다. 아버지 앞에서 나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 숨막히는 침묵과 모욕 속에서 석진은 단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들의 폭언을 온전히 받아내고 있었다. 비참함에 고개를 숙이지도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한참 동안 그들을 응시하던 석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석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방 안에 공기를 장악할 만큼 묵직하고 단단했다. 이 자리는 두 아이가 평생을 약속하고 양가 어른들이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제가 두 다리를 잃었다고 해서 내 딸의 아버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품격마저 잃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배경을 따지기 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격적 예의는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도 차분한 요구였다. 그러나 석진의 그 차분함은 오히려 미숙의 알량한 자존심을 극도로 자극했다.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고 무시하려 했던 약자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바른 말로 자신의 무례함을 지적하자 미숙의 얼굴은 모험열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미숙은 격양된 숨을 거칠게 내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꼬리가 사납게 치켜 올라갔고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가 어깨의 떨림을 따라 거칠게 흔들렸다. 어디 감히 장애인 주제에 나한테 똑바로 고개를 쳐들고 훈계질이야. 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의 벽을 강하게 때렸다. 그 순간 미숙의 시선이 테이블 중앙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방금 직원이 내어놓은 핏빛처럼 붉게 우러난 뜨거운 오미자차가 김을 내뿜으며 놓여 있었다.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숙의 손이 테이블 위로 뻗어나갔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열기를 품고 있는 붉은 찻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핏발이 선 두 눈으로 휠체어에 앉은 석진을 노려보며 찻잔을 든 팔을 공중으로 높이 치켜들었다.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공포와 긴장감이 그 붉은 찻잔의 끝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허공으로 치켜 올려진 미숙의 손끝에서 자비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소나기를 벗어난 붉은 찻잔이 잔혹한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다. 끓어오르듯 뜨거운 붉은 오미자차가 석진의 가슴팍과 하얀 셔츠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미처 피할 틈조차 없는 공격이었다. 뜨거운 액체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굳게 감긴 석진의 눈두덩이를 적시고 턱선을 따라 방울져 떨어졌다. 잘 다려진 하얀 정장 셔츠는 순식간에 시뻘건 핏자국을 연상케 하는 끔찍한 얼룩으로 물들었다. 마치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듯한 참혹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미숙의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날카로운 하이힐 굽으로 석진이 타고 있는 휠체어의 앞바퀴를 거칠게 걷어찼다. 무거운 금속 프레임이 위험하게 기울어지며 바닥과 마찰하는 거친 비명을 토해냈다. 석진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지만 그는 두 팔에 강하게 힘을 주어 휠체어의 팔걸이를 움켜잡고 간신히 중심을 유지했다. 살갗을 데이는 뜨거운 고통 속에서도 석진은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고 있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한 해운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다. 해운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의 곁으로 무너져 내리듯 달려갔다. 그녀의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급하게 테이블 위에 냅킨을 움켜쥐고 아버지의 젖은 얼굴과 셔츠를 닦아내려 했지만 흐르는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제대로 닦을 수조차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영웅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때 해운의 등 뒤에서 약혼자 도윤의 나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운아, 우리 엄마가 요즘 예민하셔서 그래. 아버님이 먼저 우리 집안 체면을 깎아내리셨잖아. 그냥 네가 먼저 엄마한테 사과하고 오늘은 대충 넘어가자. 그 한마디는 해운의 슬픔을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뒤바꿔 놓았다. 해운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두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맺혀 있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경멸만이 도윤을 향해 똑바로 꽂혔다. 해운의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며 도윤의 뺨을 매섭게 내리쳤다. 그녀의 손끝에 실린 분노의 무게만큼 도윤의 고개가 옆으로 거칠게 꺾였다. 살과 살이 맞부딪히는 매서운 마찰음이 무거운 방 안의 공기를 찢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커다랗게 뜬 채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뺨을 감싸 쥐었다. 미숙은 경악에 찬 얼굴로 자리에서 펄쩍 뛰며 해운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감히 내 귀한 아들의 얼굴에 손을 대다니 내년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해운은 미숙의 표독스러운 외침을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화려한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거칠게 빼냈다. 진성푸드의 예비 며느리라는 족쇄이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부의 상징이었다. 해운은 그 반지를 미숙의 자리 앞에 놓인 고급스러운 구절판 요리 위로 힘껏 내던졌다. 무거운 금속 반지가 정성스럽게 장식된 음식들 위로 사정없이 곤두박질치며 요리를 엉망으로 지식여 놓았다. 반지는 붉은 양념을 뒤집어 쓴 채 초라하게 뒹굴었다. 이딴 쓰레기 같은 결혼내 쪽에서 먼저 엎어버리겠습니다. 당신들처럼 돈에 눈이 멀어 최소한의 인간다움조차 상실한 괴물들 틈에 섞여 평생을 숨죽여 살 뻔한 제 눈먼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내 아버지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박한 사람들 당신들과는 영원히 끝입니다. 해운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하고 명확했다.
대성은 그제야 얼굴을 붉히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다. 어디서 감히 어른들 앞에서 행패냐며 분노를 터뜨렸지만 해우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석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직원이 가져온 물수건을 거절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마와 턱을 타고 흐르는 붉은 찬물을 닦아냈다. 비록 셔츠는 시뻘건 얼룩으로 참혹하게 망가져 있었지만 휠체어에 앉아있는 석진의 등은 태산처럼 꼿꼿했다. 그의 눈빛에는 모멸감 대신 그들의 천박함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압도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다. 석진은 해운에게 이제 그만 나가자는 시선을 보냈다. 해운이 두 손으로 휠체어의 손잡이를 단단히 쥐고 문 쪽으로 방향을 돌렸을 때 석진이 고개를 돌려 대성과 미숙 부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오늘 당신들이 나에게 보여준 그 알량한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조만간 당신들의 피와 살로 직접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주도 격앙된 협박도 아니었다. 단지 예정된 파멸을 선고하는 듯한 지독하게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였다. 대성과 미숙은 그 기이한 평온함에 압도되어 순간적으로 반박할 말조차 찾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해운이 휠체어를 밀고 VVIP 룸의 무거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그들이 들어올 때부터 아주 미세하게 틈이 벌어져 있던 미닫이 문 너머로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어느 호텔 투숙객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조용히 아래로 내리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미숙의 광기와 쏟아지는 붉은 차, 그리고 모든 것을 감내하는 휠체어 탄 아버지의 모습은 이미 고스란히 영상으로 기록된 후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파멸의 불씨는 이미 세상 밖으로 던져져 있었다. 호텔의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서늘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사라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도착하자마자 해우는 휠체어 옆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식당 안에서 짐승 같은 그들 앞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으려 꾹꾹 눌러 담았던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지독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석진은 말없이 붉게 물든 셔츠 소매를 뻗어 딸의 떨리는 어깨를 끌어안았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딸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울음을 삼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아버지의 품이었다. 한참을 울고 난 혜운이 퉁퉁 부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했다. 사람을 잘못 보아 아버지에게 이런 수모를 겪게 해 너무나 죄송하다는 딸의 자책에 석진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혜운의 등을 다독여 주었다. 혜운을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태우고 문을 닫은 순간 석진의 얼굴에서 다정했던 아버지의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하 주차장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휠체어에 앉은 그의 표정은 한겨울의 빙판처럼 서늘하고 무자비하게 굳어졌다. 석진은 정장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복잡한 암호를 해제하고 단축 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짧게 이어지다 곧바로 연결되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 석진은 낮지만 날이 시퍼렇게 선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다. 진성푸드의 숨통을 끊을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해라. 놈들이 쥐고 있는 모든 유통망과 금융줄을 하나도 빠짐없이 찢어 발겨 놓아라.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전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석진은
액정이 꺼진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무릎을 잃은 날 이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어둠 세계의 포식자로서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강남 한복판의 고요한 지하 주차장에서 진성푸드라는 거대한 모래성을 향한 피비린내, 나는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의 온라인 세상은 거대한 분노의 용광로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전날 밤 누군가 익명으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올린 짧은 영상 하나가 발단이었다. 영상의 제목은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을 만큼 자극적이었다. 강남 최고급 호텔 VVIP 룸 상견례 휠체어 탄 사돈에게 뜨거운 차를 끼얹은 진성푸드 사모님. 흔들리는 화면 속에는 미숙이 붉은 오미자차를 석진의 얼굴에 무자비하게 쏟아붓고 휠체어 바퀴를 구두굽으로 걷어차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만함으로 일그러진 미숙의 표정과 붉은 액체를 뒤집어 쓴 채 침묵으로 일관하는 석진의 꼿꼿한 뒷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도 폭발적이었다. 천박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최악의 갑질이라는 비난이 쇄도했고, 분노를 참지 못한 사람들은 진성푸드의 기업 정보와 미숙의 얼굴을 순식간에 인터넷 전역으로 퍼뜨렸다. 사람들의 손가락 끝에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단두대가 진성푸드 일가를 향해 무섭게 세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미숙은 강남 최고급 스파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태평하게 전신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에 값비싼 금가루 팩을 올린 채 곁에 앉은 친구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당당하게 가문의 체면을 지켰는지 자랑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혜운이 일부러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앙심을 품고 판을 엎은 것이라며 억지를 부렸다. 곁에 있던 친구들은 미묘하게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지만 미숙은 그것을 자신의 위세에 눌린 것이라 착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진성푸드의 대표인 대성 역시 상황을 가볍게 여기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경기도 외곽의 회원제 골프장에서 주요 협력사 임원들과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다. 골프채를 휘두른 대성은 멀리 날아가는 공을 보며 거만하게 어깨를 폈다. 어제 상견례 파혼건으로 기분이 상해 있었지만 진성푸드의 튼튼한 유통망과 자신의 막강한 인맥 앞에서는 그깟 일개의 소방관 출신의 휠체어 탄 노인 하나쯤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동행한 임원들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비위를 맞추자 대성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알량한 평화는 서울 도심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태양그룹 본사 최상층에서 산산조각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거대한 집무실 안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진성푸드의 모든 자금 흐름과 유통망 구조도가 붉은색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 화면 앞에는 태양그룹의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완벽주의자 도현 이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맞춤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도현은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창가를 향해 휠체어를 돌리고 앉아있는 석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석진의 셔츠는 어제의 핏빛 얼룩 대신 다시 티 없이 맑고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창밖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10년 전 모든 것을 집어삼키던 화마보다도 더 짙고 차가운 시면의 색을 띠고 있었다. 도연이 낮고 정제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진성푸드의 구조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상은 특정 대형 유통 플랫폼 몇 곳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인 형태라는 내용이었다. 단기 부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석진은 휠체어 팔걸이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감정적인 보복으로 흠집을 내는 것은 삼류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진성푸드가 자랑하는 그 자본의 질서 자체를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파괴하는 것이었다. 석진이 느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불법적인 수단은 단 하나도 동원하지 말고 오직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본의 논리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으라는 명령이었다. 진성푸드에 자금을 대고 있는 주요 금융권에 대출 만기 연장 불가를 통보하도록 압박을 넣고 태양그룹 산하의 유통망에서 진성푸드의 모든 제품을 퇴출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도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즉각 행동에 나섰다. 방 안을 채우던 무거운 공기가 보이지 않는 칼날로 변해 밖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그 무렵 골프장에 있던 대성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비서실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평소 호용호재하며 지내던 주요 거래처 두 곳에서 갑작스럽게 납품 계약 재검토를 통보해왔다는 내용이었다. 대성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일시적인 전산 오류이거나 담당자의 실수일 테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인터넷에 퍼진 상견례 영상 때문에 회사 고객센터 마비는 물론이고 주력 상품들이 대형 마트 매대에서 실시간으로 빠지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대성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했다. 골프채를 쥐고 있던 그의 손에 불길한 땀방울이 맺혔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최고급 명품 부티크 대성과 미숙의 철없는 막내딸이자 도윤의 여동생인 유리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악어 가죽 가방을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들어보고 있었다. 세상 물정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그녀는 직원들을 마치 자신의 하인 대하듯 오만하게 부리며 가장 비싼 샴페인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유리는 쇼핑을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서서 자랑스럽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VVIP 블랙카드를 내밀었다. 직원이 정중하게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 결제 단말기에 꽂아 넣었다. 평소라면 길어야 2, 3초 안에 승인이 떨어져야 할 기계가 불길한 침묵을 지켰다. 잠시 후 결제 단말기 화면에 승인이 거절되었다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떠올랐다. 직원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렸다.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카드 한도가 초과된 것 같다며 다른 카드를 요구했다. 그 말에 유리는 모욕감을 느낀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직원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한도 초과 같은 헛소리를 하냐며 신경질적으로 따져 물었다. 유리의 거친 항의에 당황한 직원이 서둘러 카드사, VVIP, 전용 데스크로 확인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이야기를 듣던 직원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며 유리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직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고객님, 방금 은행 측에서 전달받은 내용입니다만 현재 고객님의 이 카드는 물론이고 가족 명의로 된 모든 법인 및 개인 계좌가 방금 정각으로 전면 동결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거울 속 비싼 명품으로 치장된 유리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라앉으며 참혹하게 얼어붙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청담동의 눈부신 매장 한가운데서 진성푸드라는 거대한 성벽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첫 번째 파편이 그녀의 발밑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저장 심판자의 발소리 고요한 밤,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석진의 서재 미닫이 문이 부드러운 마찰음을 내며 열렸다. 해우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허브차를 쟁반에 받쳐들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 안은 무거운 침묵과 짙은 나무 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책상 위에 켜진 낡은 스탠드 조명만이 어둠 속에서 둥근 빛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빛의 중심에 앉은 석진은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서류를 검토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혜운이 차를 내려놓기 위해 다가갔을 때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책상 위에 넓게 펼쳐진 문서들로 향했다. 서류의 첫 장에 굵고 선명하게 박힌 글씨들이 혜운의 두 눈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진성푸드, 적대적 인수합병 및 자산 완전 처분 계획서, 발신 태양그룹 전략기획실. 혜운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문서의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진성푸드의 핵심 유통망 단절 주거래, 은행의 대출 회수 압박, 그리고 협력사들의 연쇄 계약 파기까지. 지난 며칠 동안 도윤의 집안을 파멸의 늪으로 밀어넣었던 그 거대하고 정교한 폭풍의 설계도가 바로 아버지의 책상 위에 낱낱이 펼쳐져 있었다. 혜우는 숨을 들이켜며 석진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두 다리를 잃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평생을 조용하고 인자하게만 살아왔던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가 대한민국 경제의 어두운 이면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권력 태양 그룹에 숨겨진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혜운의 머릿속을 강렬하게 내리쳤다. 아빠, 이게 전부 아빠가 지시하신 일이었어요. 혜운의 떨리는 목소리에 석진은 들고 있던 만년필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는 돋보기 안경을 벗어 책상 한편에 둔 뒤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깊고 단단한 눈빛으로 딸을 마주 보았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분노로 안갚음하려는 얄팍한 복수가 아니다. 석진의 목소리는 한밤중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무거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알량한 돈과 지위가 사람의 목숨과 존엄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는 자들이다.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조롱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내가 그들의 재산을 철저하게 빼앗고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이유는
그들이 두 번 다시 세상의 약자들을 향해 그 잔인한 무기를 휘두르지 못하게 이빨을 뽑아버리기 위함이다. 그 차갑고도 절대적인 선언 앞에서 해운은 전율했다. 상대를 육체적으로 때리거나 소리 높여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을 바쳐 숭배해온 자본의 질서 자체를 빼앗아 버리는 가장 잔혹하고도 우아한 심판이었다. 해운은 아버지를 향해 깊은 존경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석진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그의 처절한 결단에 무언의 지지를 보냈다. 같은 시각 진성푸드 회장 대성의 저택 거실은 처참한 절망과 기괴한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값비싼 앤티크 장식장과 대리석 기둥에는 이미 법원에서 나온 붉은색 압류 딱지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은행권의 빚을 갚지 못해 집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했지만 대성과 미숙은 현실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다가오는 주말 진성푸드 창립 기념 갈라 파티에 참석하기로 한 태양그룹 회장이라는 썩은 도아줄만이 유일한 구원이었다. 대성은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사채업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 기어코 강남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다. 그 대관료와 파티 비용을 치르기 위해 대성은 이미 압류가 들어온 집을 미끼로 위험천만한 고금리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다. 전화를 끄는 대성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그는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이번 파티만 성공하면 모든 것을 단숨에 되찾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미숙의 광기는 남편보다 한술 더 떴다. 그녀는 사채업자에게서 방금 입금된 피 같은 돈의 일부를 몽땅 현금으로 인출해 청담동의 최고급 드레스 숍으로 달려갔다.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당해 망신을 당했던 며칠 전의 기억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미숙은 두꺼운 현금 뭉치를 직원의 얼굴 앞에 거칠게 내던지며 매장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골라 잡았다. 태양그룹 회장님 같은 거물을 모시는 자리야. 내 옷차림과 품위가 곧 우리 진성푸드의 격을 보여주는 건데 이 정도 투자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회장님이 우리 집안의 수준을 확인하시면 당장 어마어마한 투자를 쏟아부어 주실 거야. 거울 앞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몸에 대보며 황홀경에 빠진 미숙의 얼굴에는 파멸을 코앞에 둔 사람의 초조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허영심이라는 독에 완전히 마비된 그녀의 모습은 차라리 처연하기까지 했다. 옆에 서 있던 도윤 역시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화려한 파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달콤한 망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마침내 운명의 주말 저녁이 밝았다. 강남 중심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대형 연회장은 수천 송이의 생화와 눈이 시리도록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로 과할 만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진성푸드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연회장 입구에는 최고급 샴페인 탑이 높게 쌓여 있었고 화려한 연주단의 음악이 허무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대성은 최고급 맞춤 턱시도를 입고 연회장 입구에 서서 끊임없이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냈다. 미숙은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꽉 조이는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입가에 경련이 일어날 듯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고, 도윤 역시 긴장한 얼굴로 넥타이를 매만졌다. 언론사 기자들 몇몇이 카메라를 들고 어슬렁거렸고, 억지로 초대를 받아 마지못해 참석한 몇몇 협력사 대표들이 멀찍이 서서 그들의 몰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대성의 안주머니에서 짧고 강렬하게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는 태양그룹의 도현 이사였다. 대성은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전화를 받아 귀에 가져다 대었다. 침을 꼴깍 삼키며 대답을 기다리는 대성의 귓가의 감정이라고는 한 점도 섞이지 않은 도현의 지독하게 차갑고 정중한 목소리가 흘러들었다. 진성푸드 대성 대표님, 저희 태양그룹 회장님께서 방금 호텔 1층 로비에 도착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파티장으로 올라가실 예정이니 맞이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화가 뚝 끊겼다. 대성은 벅차오르는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다. 대성은 다급한 손짓으로 미숙과 도윤을 불러 모았다. 태양그룹 회장이 드디어 오셨다는 남편의 외침에 미숙은 뛸 듯이 기뻐하며 드레스 자락을 펴고 화장을 고쳤다. 도윤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세 사람은 연 회장의 거대한 황금빛 양계문 앞을 향해 나란히 서서 가장 공손하고 비굴한 자세로 허리를 굽힐 준비를 마쳤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에 젖어 있었다.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사신의 발소리를 알리는 축포인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무겁게 닫힌 연 회장의 문이 열리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연 회장은 거대한 무덤처럼 기괴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진성푸드 대성 대표와 그의 아내 미숙, 그리고 아들 도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얼음벽에 갇힌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두 눈은 붉은 카펫 위에 멈춰 선 휠체어와 그 위에 앉은 석진의 차갑고도 압도적인 얼굴에 못 박혀 있었다. 자신들의 숨통을 쥐고 흔들던 태양그룹의 거대한 권력이 불과 며칠 전 자신들이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뜨거운 차를 끼얹었던 그 휠체어 탄 남자라는 사실은 그들의 빈약한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파멸의 선고였다. 석진은 경악으로 일그러진 세 사람의 얼굴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얄팍한 승리감이나 조롱조차 없었다. 그저 예정된 심판을 집행하는 자의 무겁고도 서늘한 침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도현 이사가 휠체어의 손잡이를 단단히 쥐고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바퀴가 붉은 카펫을 짓누르며 굴러가는 동안 진성푸드 일가는 마치 유령을 마주한 듯 석진의 길을 열어주며 비틀거리듯 뒤로 물러섰다. 수백 명의 하객들과 기자들은 그 숨 막히는 기류에 압도되어 마른 침만 삼킬 뿐 누구 하나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진 인파를 지나 석진의 휠체어는 마침내 연 회장 가장 앞쪽에 마련된 화려한 단상 위로 올라섰다. 석진이 단상 중앙에 마이크를 향해 상체를 조금 기울였다. 연 회장 안에 모든 시선과 수십 대의 카메라 렌즈가 오직 그를 향해 집중되었다. 안녕하십니까?
태양그룹의 실질적 책임을 맡고 있는 석진입니다. 그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넓은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무겁게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눈부신 빛에 폭포를 만들어냈지만 석진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성푸드의 창립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축연이 아닙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저희 태양그룹은 진성푸드의 경영권과 모든 핵심 지분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완료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아울러 진성푸드라는 부패한 기업의 이름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시장에서 완전히 지워질 것이며 모든 자산은 철저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해체 및 청산될 것입니다. 그 선언은 한치의 자비도 없는 완벽한 사형 선고였다. 장내를 가득 채웠던 기자들의 손놀림이 다급해졌고 모여있던 협력사 대표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축하의 잔치로 포장되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진성푸드의 참혹한 공개 처형장으로 돌변했다. 단상 아래에 넋을 잃고 서 있던 대성의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극도의 공포와 충격으로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든 이 현실을 부정하려 발버둥치던 대성의 귓가로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석진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깊숙이 파고들었다. 감정에 기복 없이 침착하고 낮으면서도 단단하게 중심이 잡힌 그 목소리. 대성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한 기이한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떨리는 고개를 들어 단상 위 석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리고 석진의 텅 빈 바지 밑단이 반듯하게 접혀 있는 무릎 아래로 시선이 향하는 순간 대성의 머릿속에서 10년 동안 철저하게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지옥 같은 기억의 문이 산산조각 나며 열리기 시작했다. 10년 전의 늦은 밤이었다. 사업 실패로 거대한 빚더미에 앉아 삶의 의지를 잃었던 대성은 술에 만취한 채 낡은 상가 건물에 쓰러져 있었다. 그때 원인을 알 수 없는 거대한 화재가 건물을 집어삼켰다. 살이 타들어갈 듯한 뜨거운 열기와 숨을 쉴 수 없는 시커먼 연기 속에서 대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그를 어둠 속에서 거칠게 끌어당긴 누군가가 있었다. 두꺼운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이었다. 소방관은 자신의 몸으로 쏟아지는 불길을 막아내며 대성을 출구 쪽으로 밀어냈다. 대성의 등에 닿았던 그 소방관의 단단하고 뜨거운 천, 그리고 귓가에 울리던 절박한 외침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당신은 살아서 나가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던 그 구원자의 목소리가 지금 단상 위에서 자신의 파멸을 선고하고 있는 저 남자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겹쳐졌다. 건물을 빠져나가기 직전 굉음과 함께 타오르던 천장의 무거운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다. 소방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성을 바깥으로 강하게 밀쳐냈고 그 대신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잔해는 소방관의 두 다리를 무참하게 짓눌러 버렸다. 병원 응급실에서 연기에 그을린 얼굴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느냐고 묻던 그 소방관의 처절한 얼굴이 바로 지금 휠체어에 앉아있는 석진의 얼굴과 똑같았다. 기억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 대성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 두 다리를 제물로 바쳤던 생명의 은인이었다. 자신이 망명에서 돌아와 지금의 진성푸드를 세우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저 남자가 자신의 두 다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은인을 향해 휠체어에 앉은 쓸모없는 장애인이라며 비웃었고 가문의 체면을 갉아먹는 오점이라며 모욕했다. 자신의 아내는 은인의 얼굴에 끓는 차를 붓고 휠체어를 발로 걷어차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다. 인과응보의 무게가 거대한 바위가 되어 대성의 전신을 짓눌렀다. 대성은 더 이상 두 다리로 버티고 서 있을 힘조차 잃어버렸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처참하게 꺾이며 무너져 내렸다. 무거운 마찰이 일어났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수백 명의 하객들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그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서 대성은 체면과 오만함을 모두 잃어버린 채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은인,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을 몰라보고 제가 감히 대성의 절규가 뼈저린 후회와 피눈물로 얼룩져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이미 과거에 그가 자랑하던 재벌 기업 대표의 모습이 아니었다. 남편의 처절한 절규를 듣고 있던 미숙의 얼굴은 하얀 백지장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 역시 남편의 외침을 통해 눈앞에 있는 태양그룹 하재공 회장이 누구인지, 자신이 며칠 전 무슨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는지 완벽하게 깨달아 버렸다. 남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뜨거운 차를 끼얹은 그 끔찍한 폐륜의 죄책감이 독사처럼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극도의 공포와 충격이 미숙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미숙의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히더니 그녀의 몸이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힘없이 고꾸라졌다. 화려한 붉은색 실크 드레스가 대리석 바닥 위로 무참하게 널브러졌고 도윤이 기겁하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의 처절한 몰락을 낱낱이 기록하며 터지고 있는 가운데 석진은 휠체어에 꼿꼿하게 앉은 채 그 참혹한 지옥도를 서늘하고도 고요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늦은 밤 해운이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 단지 앞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폭우로 가득 차 있었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도윤이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형편없이 구겨져 있었고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임에 처참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진 가문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화려한 미래를 되찾기 위해 도윤은 자존심마저 버린 채 몇 시간째 해운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아파트 공동 현관문이 열리며 우산을 든 해운이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한 손에는 도윤의 지방과 교제하던 시절 그가 자신의 가족들과 격을 맞춰야 한다며 선물했던 값비싼 명품 코트가 들린 쇼핑백이 쥐어져 있었다. 해운을 발견한 도윤은 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앞으로 절박하게 기어갔다. 해운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도윤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처량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해운의 바짓단을 붙잡으려 애썼다. 아버님이 태양그룹 회장님이신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시게 두지 않았을 거야. 네가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딱 한 번만 우리 집안을 살려달라고 부탁해줘. 널 사랑했던 내 진심을 봐서라도 제발. 그 구차한 변명을 내려다보는 해운의 두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도윤은 아버지가 평범한 소방관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을 쥔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에야 무릎을 꿇었다. 그의 사과는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권력과 돈 앞에서의 비굴한 항복일 뿐이었다. 해운은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도윤의 손을 싸늘하게 뿌리쳤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거지. 만약 내 아버지가 그날 식당에서 차를 뒤집어 쓰고도 아무런 힘이 없는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당신은 영원히 내 등 뒤에서 비겁하게 침묵했을 거야. 해운은 쇼핑백에서 화려한 명품 코트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도윤이 꿇고 있는 차가운 진흙탕 바닥을 향해 망설임 없이 내던졌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원단이 순식간에 시커먼 흙탕물에 젖어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다. 당신의 그 얄팍하고 비열한 밑바닥이 이 진흙탕에 처박힌 코트보다도 더 역겹고 값싸 보입니다. 한 번만 더 내 아버지와 내 이름에 그 더러운 입술을 올리면 그 다음엔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알량한 목숨줄마저 끊어버릴 겁니다. 해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빗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도윤은 진흙탕에 처박힌 명품 코트를 부여잡고 짐승처럼 오열했지만 해운의 우산은 이미 어둠 속으로 멀어진 뒤였다. 다음 날 아침 진성푸드의 대성 회장이 살고 있는 강남의 200평대 호화저택은 처참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은행과 채권단에서 파견된 법원 집행관들이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을 열고 들이닥쳤다. 그들은 감정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저택 내부를 돌며 붉은색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 심지어 주방의 고급 식기류에까지 선명하고 불길한 붉은 딱지가 사정없이 내려앉았다. 가장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온 곳은 미숙의 넓은 드레스룸이었다. 집행관들이 미숙이 평생을 바쳐 모아온 명품 가방과 보석함에 압류 표식을 붙이려 하자 미숙은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들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내 물건에 그 더러운 종이 쪼가리를 붙여 손대지 마. 전부 내 거야. 과거 고급 습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남을 깎아내리던 사모님의 품위는 온데간데 없었다. 미숙은 바닥을 뒹굴며 집행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도자기 화병에 붙은 붉은 딱지를 손톱이 부러지도록 긁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미숙은 깨진 도자기 파편을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돈과 허영으로 포장되어 있던 그녀의 자아마저 화병과 함께 완벽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거실 한 구석에서는 대성이 초점 잃은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입었던 자신의 손등 위 흉터를 멍하니 내려다보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내가 집행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바닥을 구르고 철없는 막내딸 유리가 뺏기지 않으려 명품 가방 하나를 품에 안고 오열하고 있었지만 대성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과 배은망덕함이 불러온 인과응보였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하려다 두 다리를 잃은 은인에게 던진 모욕이 거대한 업보가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날 밤 대성의 가족들은 평생을 살아온 화려한 저택에서 쫓겨났다. 굳게 닫힌 거대한 철제 대문 밖으로 밀려난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이라곤 흠집이 가득한 낡은 여행용 트렁크 하나가 전부였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텅 빈 골목길, 분수대가 뿜어내던 우아한 물소리도, 차고를 채우고 있던 외제차의 매끄러운 엔진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화려했던 갈라파티의 밤으로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완벽하게 세상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미숙은 트렁크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도윤과 유리는 추위와 절망에 몸을 웅크린 채 아무차인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때 대성의 주머니 깊은 곳에서 휴대전화의 진동이 무겁게 울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내든 대성은 액정에 뜬 번호를 확인하고는 숨을 들이켰다. 태양그룹 비서실이었다. 대성이 마른 침을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도현 이사의 지독하게 차갑고 정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성푸드 대성씨, 내일 오전 10시 태양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 집무실로 가족 모두 빠짐없이 출석하십시오. 석진 회장님께서 당신들을 향한 마지막 판결을 내리실 예정입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는 차갑게 끊어졌다. 뚜껑이 닫힌 관짝에 마지막 못을 박는 듯한 단호한 통보였다. 대성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내린 휴대전화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 세상의 모든 빛을 잃어버린 네 가족은 다가오는 내일의 아침이 자신들의 목을 완전히 옥죄일 처형의 시간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공포에 질린 채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태양그룹 본사 건물의 거대한 로비는 눈이 시리도록 밝은 아침 햇살과 서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진성푸드의 전 대표였던 대성과 그의 가족들은 그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의 한가운데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불과 며칠 전 헛된 희망을 품고 이곳을 찾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했던 몸에서는 이미 그 광채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미숙의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이 깊은 절망의 그늘만이 내려앉아 있었고, 대성의 값비싼 맞춤 정장은 미처 다림질할 경황조차 없어 보기 흉하게 구겨져 있었다. 도윤과 유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모의 등 뒤에 숨어 바닥의 대리석 문양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현 이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네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들의 몸짓에는 더 이상 깎아내릴 자존심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처절한 비굴함만이 묻어 있었다. 도현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얼굴로 그들을 최상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그 좁은 공간 안에서는 누구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그들의 목을 옥죄고 있었다. 마침내 회장 집무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석진이 휠체어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도 승리감도 조롱도 없는 완벽한 무표정이었다. 그 어떤 감정보다도 더 차갑고 무서운 평곤함이었다. 문을 들어선 대성은 석진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미숙과 두 자녀 역시 남편의 뒤를 따라 바닥에 엎드렸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신상 앞에서 죄를 고하는 죄인들처럼 이마가 바닥에 닿을 기세로 머리를 조아렸다. 회장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대성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의 등은 지난밤의 추위와 오늘의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석진은 그들의 구차한 애원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도시를 잠시 응시하다가 바닥에 엎드린 그들을 향해 무겁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은 이유는 당신들이 휘둘렀던 그 더러운 돈과 천박한 권력이 다른 누군가의 존엄을 짓밟는 무기가 되었기 때문이요. 나는 당신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손에서 두 번 다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 잔인한 무기를 영원히 거두어 드리려는 것뿐이요. 그것은 판결이었다. 더 이상의 협상도 자비도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선고였다. 대성의 어깨가 절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축 처졌다. 미숙은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 없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그때 도현 이사가 아무런 소리 없이 다가와 석진 앞에 거대한 원목 테이블 위에 서류 두 뭉치를 올려놓았다. 석진이 턱짓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들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주겠소. 대성은 떨리는 손으로 기어가다시피 테이블로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종이 위의 글자들을 위태롭게 쫓았다. 첫 번째, 서류 뭉치는 진성푸드의 경영권과 자녀 지분, 그리고 대성 일가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완전한 포기 각서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앞으로 평생에 걸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딸 혜운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피로 서약하는 듯한 끔찍한 내용의 확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리라는 것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성의 눈을 완전히 멈추게 한 것은 두 번째 서류였다. 그것은 그들이 어젯밤 쫓겨났던 강남의 호화주택이 아닌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낡고 작은 서민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사용 승낙서였다. 위 명시된 주택의 소유권은 태양그룹에 귀속되나 대성 일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사용권을 영구히 허락한다. 단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과거와 같은 오만한 태도를 보일 시 본 승낙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모든 권리는 예고 없이 회수된다. 대성은 서류를 읽다가 어느 순간 눈앞에 글자들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서류 위로 방울져 떨어졌다. 잉크가 눈물에 번지며 희미한 얼룩을 만들었다. 자신들을 길거리로 내쫓아 굶어 죽게 내버려 둘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석진은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남겨두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평생 자신들의 죄를 되새기며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용서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자비였다. 대성은 서류를 든 채 고개를 들어 석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평생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회사도 돈도 전부 잃어도 좋습니다. 다만 저희 가족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기회만은 제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으로 터져나온 진심 어린 사죄였다. 회사를 살려달라는 비굴한 애원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는 처절한 참회였다. 대성의 눈에서 굵은 눈물 줄기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미숙 역시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기세를 찾아볼 수 없는 망가진 얼굴로 서류 앞에 다가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묻혔다. 하얀 종이 위에 자신의 지장을 찍는 순간 미숙의 입에서 억눌려 있던 흐느낌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저희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저희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알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며 고함치던 그 입에서 마침내 뒤늦은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흘러나왔다. 석진은 서류에 네 사람의 붉은 지장이 모두 찍히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집은 돌려주겠소. 당신들이 최소한 비바람은 피할 수 있도록. 대성 일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하지만 석진의 다음 말은 그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러나 사람을 발밑에 두고 개처럼 부리던 그 오만방자한 권력은 다시는 당신들의 더러운 소나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오. 평생 당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곱씹으며 내가 베푼 이 잔인한 자비 속에서 살아가시오. 복수가 아니라 경계였고 분노가 아니라 원칙이었다. 석진은 끝까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끝까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것이 이 남자가 세상을 심판하는 방식이었고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그의 품격이었다. 대성일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영혼까지 완전히 파괴된 모습으로 회장 집무실을 걸어 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서울의 차가운 도시 풍경이 거대한 묘비처럼 서 있었다. 42~5초 시간이 흘렀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진성푸드 일가의 처참한 몰락과 태양그룹의 무자비한 심판은 자극적인 것을 찾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세상의 관심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대성과 그의 가족들은 석진이 마지막 자비로 남겨준 서울 변두리의 낡고 비좁은 서민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곳에는 화려한 샹들리에도 우아한 분수대가 있는 정원도 없었다. 창문을 열어도 마주 보이는 것은 옆동 아파트의 잿빛 콘크리트 벽뿐이었다. 미숙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두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악취가 나는 화장실을 청소했다. 서툰 손놀림으로 변기를 닦아내던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잃어버린 부와 명예에 대한 미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깨닫는 뼈저린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 대성은 텅 빈 거실에 낡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얻은 자신의 손등 위 흉터를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불길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두 다리를 잃은 은인을 향해 내뱉었던 자신의 오만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그 얄팍한 체면이라는 것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마저 짐승처럼 짓밟게 만들었다는 참혹한 진실이 재산을 모두 잃은 것보다 더 깊고 무거운 상처로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대성은 매일 아침 창밖의 잿빛 풍경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나는 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는 데에는 잃어버린 재산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다. 한편 석진과 해운의 삶에도 고요한 변화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진성푸드 일가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의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킨 뒤 그 잔해 위에서 승리를 만끽하는 천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신 석진은 태양그룹의 공식적인 직함으로 전면에 나서는 일보다 자신이 10년 전부터 조용히 운영해 오던 소방관 유가족 및 화상환자 지원재단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다. 언론의 이름을 알리거나 카메라 앞에 나서는 일은 없었다. 그저 묵묵히 도움이 필요한 가장 어둡고 아픈 곳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해운 역시 아버지의 곁에서 재단의 서류 정리를 돕고 상처 입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해운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일이 결국 자기 자신의 상처를 가장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견례 자리에서 받았던 끔찍한 모멸감과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다. 남의 아픔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동안 자신의 아픔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다. 석진과 해운은 오랜만에 한강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원을 함께 찾았다. 계절은 이미 깊은 가을에 문턱에 들어서 있었다. 길 위에는 노란 은행잎이 마치 금빛 용단처럼 고르게 깔려 있었고 하늘은 붉은 노을로 타오르고 있었다. 해운이 미는 휠체어의 바퀴가 낙엽 위를 지날 때마다 부드럽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강 위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흩날렸다. 한참을 함께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던 해운이 며칠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빠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 길거리로 내쫓을 수도 있었는데 왜 마지막에 그 작은 집은 돌려주신 거예요? 석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노을이 짙은 주황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깊은 보라색으로 천천히 물들어가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의 입가에 옅고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복수는 상대를 증오로 물들여 나와 똑같은 괴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존엄이어야 한다. 내가 만약 그들을 길거리로 내쫓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었다면 나는 그들과 똑같이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재단하는 짐승이 되었을 게다. 조용한 목소리였다. 힘을 주지도 감정을 담지도 않은 담담한 말투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해오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을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의 품격이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그 힘을 거두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해운은 아버지를 통해 배웠다.
공원 벤치 앞에서 붉은 노을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석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멀쩡한 다리나 커다란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 남의 아픔을 대하는 그 마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휠체어 바퀴 위에도, 그 손잡이를 꼭 잡은 해운의 손등 위에도, 그리고 노란 은행잎이 가득한 공원 산책로 위에도 따뜻하고 고른 빛이 퍼져나갔다. 해운은 아버지의 휠체어 손잡이를 더욱 단단히 잡은 채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석진도 눈을 감고 깊어진 가을바람의 향기를 느꼈다. 두 사람은 지난 상처를 넘어 보이지 않는 다리로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단단해진 삶의 길 위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었다.